북한 문화재의 그 이해라고 해서 하면 여러 선생님들께서 한 15주까지 지금 들으시는 동안 한국에 대한 여러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들었던 것을 북한 거하고 비교해서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른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동안 했었던 선생님들께서 주로 아마 고고학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회화라든지 주각이라든지 공예라든지 뭐 이런 걸 하셨을 텐데 북한의 경우에는 남쪽은 그런 것들 중에서 좀 명품에 해당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북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조만간 북한을 가실 때 지금 가시는 것을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가면 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을 가셔도 박물관을 가도 제대로 못 본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해준 코스만 다니기 때문에 가는 동안에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못 가봤다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 바로 옆에 민속박물관이 있는데 민속박물관은 더 못 가고요. 그 다음에 회화박물관에서 조선미술박물관이 있는데 다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데 조선중앙역사박물관만 갔다 와도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선생님들께서 이제 갔다 오셔서 하는 얘기 중에 북한 건 다 가짜야.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북한도 이제 남쪽에 여러 번 내려오다 보니까 다 가짜를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원작을 많이 꺼내놔요. 원작은 많이 꺼내놓는데 워낙 열악하더라고요. 상황이 열악하고 그 다음에 꺼내놓더라도 그 회화 작품의 경우는 그쪽이 이런 조명시설 같은 게 잘 되어 있질 않기 때문에 회화 작품의 경우에는 보존 처리를 위해서 아래 수장고에 들어가 있고 모사품을 갖다 놓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고구려 고분벽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사를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예들만 모사품이고 모사품일 경우는 반드시 밑에다 모사품이라고 써놓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정말 가짜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보지 말고 나와 있는데 정말 얘네가 사는 것이 어려운 만큼 작품도 좀 어렵구나 하는 거를 아마 생각하시고 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보여드릴 때 남쪽에 있는 거하고 가끔은 비교해서 보실 수 있게 제가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같은 물건이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 남쪽에 있는 게 북쪽에도 있네. 근데 왠지 조금 부족하다라고 몇 프로 부족한 그게 아마 문화 수준의 차이라든지 이런 거일 수 있고 우리가 그만큼 잘 살게 된 거고 그만큼 그 문화재도 애호하고 예전 같으면 이렇게 감정 아카데미 하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사람이 많지 않았을 텐데 지금 늘고 있고 더욱이 더 바람직한 건 미술품의 경우는 이제 그게 없어졌잖아요. 양도소득세가 없어지고 하듯이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거 특히 저는 요 근래 이제 북한에 있는 물건들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사가지고 오세요. 중국 가도 사올 수가 있고 일본에 가서도 이 북한 물건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렇게 나왔을 때 지금까지 선생님들께서 들으셨었던 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북한 거는 조금 그거보다 아닌데 싶어도 혹시라도 이게 마음이 가고 정이 가면 그걸 사가지고 오세요. 그래야지 외국으로 미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일본으로 간다든지 외국으로 가는 거를 다 우리 거로 가져오지 않을까. 지금 북한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이 그 밖으로 흩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문화재를 지정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번호를 확 다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국보 1호 뭐 남대문을 바꾸니 많이 뭐 동대문이 무슨 뭐 대표성이 있니 뭐 이래가지고 국보 1호를 뭐 훈민정음으로 할까요? 뭐로 할까요? 막 계속 이게 논의가 되면서 관리번호밖에 아니니까 국보 1호를 가장 대표적인 걸 바꾸자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그 말 필요 없이 2000년에 완전히 다 바꿔버려서 번호가 다 틀려졌어요. 예전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번호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왜 바뀌었을까?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있는 거 팔아먹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 대남 사업을 하다가 필요할 때 도자기 하나 주고서 너 이거 가지고 팔아서 대남 사업해. 뭐 이랬다고 하는 얘기까지 있을 만큼 정말 좋았었던 물건이 예전에는 이런 번호 써 있는 것도 그 번호 쓰는 건 3급 비밀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가가지고 평양이 뭐 인구가 몇 명이에요. 그럼 막 옆에서 찌르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면 더 걸려 들어간대요. 3급 기밀을 갖다가 물어봤다고 했고
그걸 대답해주는 혹시 그 안내원이 있으면 그 사람 그 다음에 처형당해가지고 숙청당해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번호라든지 숫자에 대한 것을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번호를 잘 알 수가 없는데 그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 자주 그 평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는 조금 약간 오픈을 해요. 오픈해서 처음에 갔을 때 막 긴장해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조금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유물 중에 번호도 제가 써놓기도 했어요. 국보든 준국보든 이렇게 번호에 관련되는 것도 쓰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아, 같은 민족인데 정말 안타깝구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그 우리 문화에 대한 그 이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한민족으로서의 같은 그 동질성이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로 이런 유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목차를 보시면 목차는 우선 그 북한 문화재는 어떻게 지정을 했는가, 그 다음 그 분류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다음 그 목록은 어떤가, 그 다음 그 대표적인 것이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이기 때문에 역사박물관의 그 전시실의 순서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쪽에 있는 것이 명품은 아닙니다. 우리는 미술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국립박물관에 전시된 것들이 대부분 명품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발굴 유물을 가지고 역사적인 전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한번 따라가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회화라든지 그 다음에 그 민속품의 경우는 바로 옆쪽에 있는 조선미술박물관이라든지 조선민속박물관에 있는 것도 같이 섞어서 넣습니다. 우선 문화재를 어떻게 지정했는지를 잠깐 보시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1947년에 보물이라든지 고적, 영승, 그다음에 천연기념 이런 것들을 보존하겠다는 법령을 제정을 해요. 이런 법령을 제정한 다음에 그것을 1994년에는 우리처럼 문화유물보호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 후에 북한은 끊임없이 통일됐을 때를 생각을 해서 그런지 남쪽을 의식을 해요. 이상할 정도로 남쪽을 의식을 해서 남쪽에 있는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보물이든지 이와 같은 것도 숫자도 계속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북한이 생각보다 남쪽을 의식하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북한이 남쪽을 연구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연구 많이 하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여러 선생님들 앉아 계신가 보니까 여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좀 외람될 정도로 젊게 느껴지는데 북한에서는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이거를 남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재 관리국이 있으면 그쪽도 똑같이 문화관리총국 이런 것이 있고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 체제로 가면 그쪽도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조선중앙역사라고 안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방박물관 남쪽에서 세우는 걸 보면서 그쪽도 중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원래 평양박물관이었는데 조선중앙역사박물관으로 바꿨어요. 이것은 남쪽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하고 남쪽이 같구나. 그리고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끔 배워오는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용산으로 박물관이 가면서 고고학 파트의 이 유물 카드 또는 이름 쓰는 방법이 거의 대부분 북한하고 일치합니다. 우리의 학자들이 북한에 있는 언어들, 그러니까 한자 같은 것들을 많이 바꿔가지고 한글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남과 북이 실제로는 이 시대가 올라가는 유물들은 사상성이 없기 때문에 한번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쪽에서 좋은 건 배우고 우리가 좋은 거는 알려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문화재의 경우에서도 남한과 마찬가지 이름을 붙이는데 국보 유물, 준국보 유물, 국보 유적, 보존구 유적 이런 식으로 붙이고 우리 문화재 관리국처럼 문화보존국 보존총국이 있고 그 밑에 우리 문화재위원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선생님들 계속 와서 하신 분들이 거의 다 문화재위원이었거나 현직 문화재위원이듯이 그분들도 국가유물유적심의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위 기구로서 이것들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심사를 하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사회과학원의 고고학연구소라든지 또는 그 역사연구소, 김일성 종합대학 그 역사부 교수라든지 이런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문화재 그 위원들 또는 전문위원 뽑듯이 미리미리 해서 이 사람들이 심의하는구나 해서 남과 북이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같은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그 생각하시면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류하나를 보면 남쪽하고 똑같은데 뒤에 유물이나 유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붙입니다. 남쪽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국보, 보물 그렇게 하는데 보물이나 국보나 같다 해서 준국보 유물이라고 붙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적에 해당되는 개념을 국보 유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못한 그 보존급 유적, 명승지, 천연기념물 하는 그 방식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을 한번 잠깐 비교를 한번 보여드려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아까 굉장히 열악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열악한 것이 국보가 83점밖에 없는데 우리 남쪽은 300점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충남 위원을 하면서 며칠 전에 저희 그 충남 유형문화재인 것을 보물로 올린 적이 있어요. 똑같이 보물이었던 것이 요 근래 그 국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태안 마의 삼존불이 서산 마의 삼존불보다 떨어진다고 해서 그동안은 보물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것이 국보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경우가 국보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올라가는 것일수록 많이 올리고 있어서 우리도 국보가 300점이 넘는데 그 정도 안 됩니다. 80점 정도 돼요. 지금 이 정도는 거의 뭐 많은 차이가 보이지 않는 건데 보물의 숫자 우리는 북한의 경우는 100점 정도 넘는데 우리는 보물이 1400점에서 지금 조선 왕조 시대에 해당됐었던 그 기록문화라든지 유물의 명문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보물로 올리고 있어요. 근대문화유산을 지정하고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보물이 1500점이 가까이 되는데 비해서 그거에 10분의 1도 안 되고 있는 걸 보면은 굉장히 이 북한의 그 유물의 양이 작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은 15만 점이 넘는다 그래요. 그 많은 유물이 있다니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 국립중앙박물관에 굉장히 많은 유물이 있어요. 그 유물이 있는데 그 유물 중에 국박에 전시할 수 있는 유물이 몇 점 정도 됩니까? 여쭤보면 한 3만 점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고학에서 발굴해서 약간 깨지고 그 다음에 그 자투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품명으로 세서 15만 점 가까이 된다고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고 남쪽에서도 뭐 그 작물로 잡혀 있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전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남쪽도 그런 상황인데 북쪽은 그 많은 유물 점수 중에 그 전시할 수 있는 거 적고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많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적의 경우에도 193점에서 우리 그 500점 가까이 되고 보존급 유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고구려 고분벽화가 있는 무덤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곽, 읍성, 향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너무너무 많은 파괴를 당했었지만 지금도 가면 그쪽을 시골을 가면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60년대, 70년대를 느껴지거든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그곳에 아직도 향교가 있다는 얘기고 그곳에 아직도 사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너무 제한된 평양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제한된 그 개성, 시내, 개성에서 개풍군도 못 가요. 제가 요새 관심 있는 그런 그것을 보러 가려고 하면 시내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 시내를 벗어나면 우리 60년대의 농촌 풍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옛날식 돌다리도 그냥 있는 거예요. 돌다리 그냥 있고 금강산 최근에 개방하기 전에 개방을 어떻게 할 건가 내금강 개방하는 것 때문에 갔었었는데 안타까운 걸로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그 잔교라고 해서 나무로 이렇게 돌멩이 살짝살짝 올려놔가지고 한두 사람이 걸어 다니던 그 길을 시멘트로 아주 완전히 콘크리트로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가려고 버스 타고 다니는 길도 있고 관광객이 다니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넓히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반대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위험할까봐 관광객이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시니까 위험할까봐 그 길을 늘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조선시대 때부터 시인 묵객들 뭐 그 세조대왕이라든 이런 사람들이 밟고 갔었을 그 나무로 만든 그 다리는 다 묻혀버리고 거기에 시멘트로 다리를 놓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서 거꾸로 북한에서 남아있는 그 아주 옛날식의 그런 6, 70년대 우리의 그 정겨운 모습 같은 것들이 그냥 보존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 보존급 유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서 우리도 좀 관광을 쉽게 하는 것 말고 어렵게 그러니까 그 오솔길 다니면서 하는 걸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AID 차관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에도 가끔 보면 제가 사는 지역을 막 그 고속도로 같은 거라든지 관광지로 막 4차선도를 막 놓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놓습니까 했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예전에 미국에서 차관을 줬을 때 이 예산에 이 도로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1cm도 늘리지 말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먼지 나는 길을 신장로 포장만 하고 꼬불꼬불한 길을 그냥 가라고 옛날에 했었대요. 이게 미국식,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보다 앞선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그 잊어버렸었던 근대화 이전의 시대를 살았었던 그거에 대해서 투자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가 2만 불, 4만 불 시대가 되면 뭐 그 큰 길 넓혀가지고 뭐 강릉까지 막 2시간에 달리는 거 좋아하지 말고 오솔길로 가는 구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가를 이 북한 문화재를 보면서 느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생각이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거의 아마 이제는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명승지라든지 천연기념물 같은 것도 우리보다는 조금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이유가 다른 것보다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준국보유물과 준국보유물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이 바로 이 국보유물. 이것을 보면 우리는 보통 이 석기는 보물로 지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1호가 석기입니다. 구석기 시대의 석기고 그 다음에 준국보 유물은 이제 신석기 시대에 나오거나 하는 그 타래무늬 그릇이에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북한에서의 그 번호를 붙였다고 하는 건 시대순입니다. 조선시대의 우리 뭐 남대문이 1호인데 이쪽은 그것이 아니라 시대가 올라가는 구석기 유물이 1호고 그 다음에 신석기는 그 다음 번호고 그 다음에 고려든지 이런 경우는 한 20번대 지나서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건 한 50번대. 그래서 번호를 보면 거의 시대하고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국보 유물에서 붙어 있는 거고요. 우리하고 다르게 국보하고 준국보는 우리는 동산문화재가 아닌 것도 국보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철저하게 동산문화재. 그러니까 남대문은 동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이거든요. 이렇게 부동산을 국보로 붙였고 했는데 국보 유물이라고 해서 붙인 경우는 이렇게 동산문화재에 해당되는 걸 붙여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가장 그 국보로 많이 지정된 것은 그 도자기류입니다. 그리고 불교 조각 그 다음에 석기 한 점 이게 대표적인 석기 한 점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보 1호는 타제석기고 그 다음 이런 색인무늬 그릇이라든지 금동 그 말관자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유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석기를 이쪽에서는 보물로 지정하고 있고 국보로 지정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국보 유적으로서는 평양성이 있는데 유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부동산 유물인 겁니다. 그래서 유물일 경우는 물건이라고 해서 되어 있고 유적이라고 하면 부동산이구나.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성 중에 하나입니다. 고구려 때 지었고 개수와 보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구려라고 하는 이 그 사람들이 돌을 굉장히 잘 들어서 무덤벽화 같은 것도 만들어서 했었던 것이 돌을 잘 다루기 때문에 그렇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고구려 때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원형을 잘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남북이 협조가 잘 되면 세계 문화유산으로 이 평양을 지정을 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평양성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고구려를 침입했을 때 수나라든지 당나라든지 이것 고구려를 깨부수기 어려웠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견고한 돌을 잘 다루는 성을 잘 만드는 그래서
그 만주 지역까지 굉장히 많은 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 고구려 민족의 특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건조물이라든지 유적, 사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고구려 고분벽화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국보 유적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급 유적으로서는 현무문이라고 이것도 평양성을 지키는 동서남북 그 있으면 자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주작 현무 그러니까 북쪽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무문에 해당되는 거고 이 보존급 유적이 1300점 넘을 정도는 많은 그런 유적으로서 성곽이라든지 무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로 능라도 여기가 이제 5.16 이 사람들 하고 있는 경기장이 있고 능라도에 그 벚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것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평양 중심가를 여러분이 가시면 여러분이 그 지금 서 있는 앉아 계신 곳이 주체 사상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게 찍고 나면 이것이 김일성 광장 여기가 대동강입니다. 배가 지나가고 있고 대동강이면서 이게 김일성 광장이고 이 광장을 보면 북한이란 나라의 문화적인 안목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즉 김일성 광장 세계 어느 나라든 광장 앞에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곳이 없는데 광장이 있고 인민대학습당이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됩니다. 도서관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이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이에요. 그래서 광장 바로 앞에서 막 그 5.1 노동절 기념해가지고 막 카드 섹션 같은 걸 연습하는 그 앞에 이렇게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이 있고 맞은편이 조선미술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이 뒤쪽이 바로 조선민속박물관이고요. 가장 중앙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세종로 앞인데 그 앞에 지금 그 경복궁이 있고 지금 현재는 고궁박물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서 나머지는 뭐 정부 청사라든지 뭐 육조거리처럼 예전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예전 이쪽에서 보는 것처럼 국립중앙도서관이든지 아니면 박물관이든지 민속박물관 뒤에 있는데 광장에 이렇게 조성을 했고 이것은 철저히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문화적인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다. 그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주체 사상하고도 연관이 된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대통령이 우리의 국립중앙박물관을 몇 번 왔는지에 대해서 가끔 한번 의문을 느껴요. 몇 번 왔을까요? 개관식 할 때는 한번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이제 중앙청 바로 옆에 고궁박물관이 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왔으면 좋겠다. 8.15 광복절이었으니까 그거 오픈하는 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안 오시고 그냥 이해찬 총리만 이렇게 딱 오시더라고요. 우리의 대통령들이 최고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박물관이든지 이런 데를 몇 분 오시는지 몇 번 정도 왔는지 재임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국립장을 몇 번 갔는지 한 번쯤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21세기를 문화의 세기고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이제는 막 의식이 깨서 세계 1등 국가로 우리가 세계 8대 국가에 들어가거든요. 경제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유엔 대사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정도가 8대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이 박물관 몇 번 왔는지 가면 그 앞에 들어가자마자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들어가면 전면에 그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었던 기록이 보이는데 거의 20-30번, 거의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걔네들이 왜 충성하는가를 잘 보면 현장 방문이에요. 저 지방 시골까지 그 사람들이 오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쯤은 우리도 지도자가 오면 훨씬 이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 바로 주체 사상탑에서 보는 국립중앙도서관. 그래서 우리 문화 조선왕조실록이든지 의궤 같은 기록 문화가 세계 문화유산이 되듯이 이렇게 기록을 중요시하는 도서관 자리가 이 중앙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박물관이 정확히 14개입니다. 조선중앙역사박물관부터. 물론 여기는 사립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립박물관 2,000개, 일본처럼 2,000개 만드는 게 목표인데 우리 문화관광부가 아마 지금 한 250개에서 300개 정도에 미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일본보다 우리가 한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치면
여기 북한은 우리의 200분의 1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국립박물관밖에 없습니다. 국립박물관에서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미술박물관, 민속박물관, 그 다음에 지역마다 청진이든지 이런 걸 만드는데 우리 조선중앙박물관부터 쭉 그 경주, 광주, 전주 해서 만들어 놓고 민속박물관과 현대미술관이 있으니까 조선미술박물관과 그 다음 민속박물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향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서 평양에 왔다가 묘향산까지 1시간 거리니까 묘향산을 자주 오니까 묘향산에 향산 역사박물관까지 만들어서 14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이고 이것은 1945년에 평양 박물관으로 창립을 합니다. 원래 북한 지역에는 그 뭐 구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개성리 고려박물관이 있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여라든지 공주 쪽에 있고 경주 쪽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평양 위쪽에는 없었었는데 그 이제 수도를 이쪽으로 하면서 평양 박물관으로 해서 잘 보세요. 유물이 2,500점 가지고 개관을 했었어요. 그래서 2,500점 가지고 개관을 하면서 박물관장이 울었대요. 아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개관을 하란 말이냐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6.25 때 폭격 맞아가지고 가서 보고 나선 그 2,500점밖에 안 되는 데서 또 이게 또 막 그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니까 정말 그 한심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소장 유물이 15만 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발굴을 해서 가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 보셨었던 명품을 보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저는 단언하는데 아마 고고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쪽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 1972년에 국립 그 중앙역사박물관으로 바꿉니다. 그리고서 국립을 조선중앙역사박물관으로 바꾸면서 하는데 이것은 60년대에 남쪽을 보면서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남쪽에 지방박물관이 생기는 것처럼 생기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조선중앙박물관으로 하자. 이래서 하는 것이 이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시면 아주 대리석으로 멋있게 잘 지은 건물인데 중요한 건 갈 때마다 전기사정이 나빠가지고 랜턴 켜가지고 쳐다봐야 되는 정도로 전기사정 없고요. 그다음에 그 유물 하나하나마다 그 제대로 그 우리처럼 이렇게 전기 안 들어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라든 이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금강산에서 만났던 사람도 여기 가봤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소풍을 와가지고 여기를 보고 갈 만큼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을 많이 해요. 근데 전기 사정 나빠가지고 갔는데 그 전기 꺼지고 여름에 가면 에어컨 안 꽂고요. 겨울에 가면 옷을 막 다 파카니 뭐니 다 껴입고 가야 됩니다. 추워서 덜덜덜덜. 그래도 굉장히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배려해서 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 선생님이 여기서 가실 때 미리 신청을 하셔야 돼요. 아, 난 이런 곳을 가고 싶다. 가면 첫 번째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은 굉장히 배려해서 갈 수 있지만 여러분이 조선미술박물관이라든지 민속박물관을 여기서 미리 세팅을 하지 않으면 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 상의를 해서 이러이러이러한 곳을 가고 싶다 해야지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간다고 해놓고 가서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왜 안 보여줍니까? 그랬더니 그 직원들이 다 이거 있죠. 마스게임 하러 동원됐어요. 마스게임 하러 동원됐기 때문에 그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어줄 수가 없고 한 곳은 또 그 노동절 때 사람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전시품을 바꾼다고 거기는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가더라도 잘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보더라도 제대로 보기가 좀 어렵고 전기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좀 쾌적할 때 가서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전시실은 구석기하고 신석기, 그 다음에 고조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신라, 그 다음에 발해, 고려, 리조, 근대까지. 여러분이 느끼셨나 모르겠네요. 다시 봐요. 아, 리조라고 하는 건 뭐 조선이니까 상관없는데 우리가 없는 구석기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있습니다. 요새는 있는데 구석기 굉장히 강조하고 우리 땅이 80만 년 이상 넘어가는 걸 증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데다가 거기서는 화석도 나오고 사람 인골도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얼마 전에 한 3, 4월쯤 됐을 때 우리 지난번 겨울방학 때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강을 할 때 그 얘기 했어요.
제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청동기실 유물을 청동기라고 부르지 말고 고조선으로 좀 바꿔 부르자. 아직 안 됐어요. 고조선이라고. 있기는 있지만 아직도 그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갑니다. 고조선 아직 아니에요. 왜? 우리 고고학자들은 아직은 보수적이어가지고 그 구석기, 고조선으로 부르지 않고 우리는 그 계산할 때 단기로 BC 2333년이라고 하는데 유물은 BC 10세기부터라고 얘기합니다. 1000년간이 공백인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구석기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 전시실을 고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구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물론 고조선, 고구려, 발해, 고려는 그쪽 땅에서 그 수도가 있어 그쪽에서 났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백제하고 신라실도 있어요. 유물 없습니다. 있으면 일본 교포들 있죠. 교포들이 기증하는 거였고 저는 고미술협회에서 이 북한에다가 조금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거를 이쪽에다 기증을 해서 진품을 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판넬 하고요. 사진 자료하고 그다음 리플리카 모조품을 만들어서 금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걸 해서 백제하고 신라도 우리 문화 영역이라고 하는 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발해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제가 할 일은 아니에요. 저는 미술사 전공자이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 아니지만 거꾸로 미술사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통일신라라고 배웁니다. 그렇죠? 통일신라라고 배우면 발해는 없습니다. 통일이 된 순간 발해는 없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합친 거니까 후기신라라는 명칭으로 불러요. 북한에서는. 전기신라, 후기신라 해가지고 그러면서 남북국 시대로서 발해를 인정하면서 발해가 가지고 있는 강력이 고구려 강력에 해당되는 것이고 요 근래 전통문화학교에서 발해를 발굴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 아무르강 있는 지역 있죠. 러시아 지역 그쪽까지 올라가서 그곳을 발굴하고 있고 우리 북간도라든지 우리 통일되든지 나중에 아니면 혹시라도 이 북한이 무너졌을 때 생각을 해보면 중국 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 동북공정을 깰 수 있을 때 북한한테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직도 구석기, 고구려, 고조선, 고구려, 발해 이렇게 내려가는데 아니 그러면 고구려가 뭐 자기네 땅이라고 할 때 요 근래 이제 장춘이라든지 연길이라든지 뭐 길림성 박물관 가면 4대 박물관으로 바꿔놨어요. 중국 사람들이요. 길림성 박물관은 4대 박물관으로 바꾸면서 치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조선, 고구려 이쪽을 다 자기의 영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고려 시대까지도 완전히 중국 땅으로 되어 있어요. 왜? 고려가 원에 복속이 됐었기 때문에. 조선 시대 때 조금 남쪽에 있는 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 중국 역사를 편입을 하는 동북공정 요새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박물관 전체에 만들어 놓은 구성은 이제부터는 국가에서 하나하는 겁니다. 지방자치제한테 만들어 놓고 학자들이 동북공정을 할 수 있는 아주 논리적인 토대를 만드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아니 그럼 너희가 고려라든지 고구려를 이어받았다면서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돈이 없고 두 번째 빵이 없는 겁니다. 밥이 없는 거예요. 쌀이. 자기네가 추워서 그 석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 누굽니까? 한국한테 못 받으니까 중국한테 받는 거예요. 우리 지금 겨우 개성하고 금강산밖에 우리 땅으로 받아들이질 못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북한이 중국한테는 위에 있는 강석들 있죠. 우라늄 강석부터 시작해서 광산들을 다 중국한테 많이 팔아넘겼어요. 한 50년 동안 계속 중국 사람들이 퍼서 팔아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김정일 이후 사후 혹시라도 저는 그거 의심스럽더라고요. 북한 땅이 정말 한국 땅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들어갔을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고 이럴 때 우리가 고조선부터 철저히 고조선 고구려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발해까지도 정확하게 우리가 통일신라라는 말 물론 여기까지 했었지만 좀 바꿔서 후기신라든지 바꿀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중앙역사박물관 배치도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중앙박물관이고
이걸 보면서 이제 그들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다는 것, 전시하는 기법도 배우려고 노력하고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사시대에 해당되는 그 유물 보시면 많은 경우가 이렇게 인골들이라든지 해골들이에요. 북경에 있는 주구점 원인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이겁니다. 그리고 80만 년 전에 벌써 이 땅에서 우리 역사가 됐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걸 배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일본이에요. 일본 고고학자들 중에 좀 유명하다는 사람이 좀 있으면 다 이렇게 쇠고랑 차고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 쌀 타나미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돌멩이 쬐끄만 거 하나 집어넣고 타나미 집어넣어서 뭐 몇십만 년 전으로 만들고. 왜? 역사를 왜곡해서라도 일본 땅이 역사가 좀 오래라고 하는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만들고 싶은데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데도 몇 번을 조사를 하고 해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80만 년 이상 올라가고 북한이 아니 왜 북한이 이렇게 별것도 아닌데 이걸 80만 년까지 올라가나.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북한의 이게 뭐예요? 유물사관이 공산주의인 거야. 사회주의. 그러니까 유물사관이니까 거기서 물건이 나오면 그 물건을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이 훨씬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리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정리해서 전시는 우리 왜 그 시골 초등학교 박물관에 만들어 놓은 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개성을 가셔서 보시면 정말 안타까운 것은 개성의 성균관 자리에다 그걸 막 땅을 그냥 중요한 것을 밟고 지나가면서 성균관 자리에다가 고려 청잔 이런 걸 갖다 놨어요. 전시는 정말 볼품이 없는데 거기 있는 청잔 진품인 거예요. 그걸 알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남쪽에 인간문화재, 즉 무형문화재가 있듯이 북한에도 그런 그 인민예술가 중에 고려 청자 재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올해 돌아가셨어요. 임사준 씨. 우치선하고 임사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임사준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영화를 찍었습니다. 남쪽에 돈을 대서.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드는 그 방법론 가지고 그 제작을 해서 재현하는 걸 찍어놨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가서 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 개성박물관이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데려간 것이 개성이고 개성에서 원산리가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진하고 부안만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강진에서 나온 쪼가리 가지고 막 하는데 똑같은 것이 그 배천군에 있는 원산에서 그 쪼가리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도자사의 대가인 뭐 윤영희 선생님 내지는 뭐 그 정양모 선생님 이런 분들이 그 배천리 가서 그 쪼가리 좀 봤으면 좋겠다고 보고서 좀 얻자고. 보고서 얻으면 뭐예요? 보고서 색깔이 뻘건 거 아시죠? 상태가 나빠서. 그래서 남쪽에서 그런 걸 조금 더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를 보시면 80만 년 이상 올라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본 고고학에서 막 배합화하면서 막 가짜 만들고 막 잡혀 들어가고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이제 고소한 거죠. 그렇죠? 우리 단양도 막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평양 상원굴에 있는 거무모루라든지 그 다음에 력포구역. 평양이 북한에서는 대동강 문화라고 해서 우리는 4대 문화 죄송합니다. 4대 문화 발생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황하무용, 그 다음에 나일강 문명, 그 다음에 뭐 겐지스강, 그 다음에 유프라스, 티그리스 이렇게만 하는데 대동강 문화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80만 년으로 올라가거든요. 북한이 이걸 강조하는데 얘네들이 하도 거짓말 잘하고 이제 막 솔직히 해서 뻥이 심하니까 아무도 무슨 대동강 이렇게 얘기하지만 귀 기울여서 들어볼 만해요. 왜? 자기들이 하다가 안 되면 거기서 나온 인골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조그만 석기 같은 거 있죠. 백이동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뭐 과학적인 데이터라든지 갖다가 하면 17번, 18번을 해도 자기네가 하다가 안 되면 일본이든지 외국으로 보내요. 보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시대가 올라가서 이 많은 지역, 주로 평양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제일 재밌는 것은 불포리. 이거는 완전히 타임캡슐입니다. 구석기부터 신석기, 청동기 계속 나와요. 불포리 유적이. 저 꼭대기예요. 우리 왜 함흥 알죠? 왜? 그쵸? 그래서 막 그 배 타고 내려와야 되는 그 위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두만강 말고 압록강 그쪽에 그 유명한 이 굴포리라고 하는 지역은 완전히 타임캡슐이어서 팔수록 구석기, 조금 위쪽은 신석기. 그 다음에 거기를 이래가지고 우리 나중에 조금만 그 좋아지면 평양에서 원산까지 갔다 함흥을 꼭 갑시다, 선생님들.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는 꼭 가서 한번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로 함흥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 왕조의 그 시조인
이성계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거기에 여러 문화 유적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가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의 평양이에요. 아, 평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단군왕검이 거기서 나올 수도 있겠구나. 나중에 죽고서 단군왕검이 어디로 갔다 그래요? 그 산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단군왕검을 그린 산신도를 보면 여기에 뭐가 됩니까? 산신이 됐기 때문에 잎사귀로 그려져 있어요. 단군왕검은 반드시 그 도상이 잎사귀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건데, 아마도 이게 대동강 문화하고 관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런 그 이제 신석기 문화, 그 다음에 이런 구석기나 신석기 문화가 있음으로 해서 일제 식민사관을 없애는 거예요. 일본이 배 아파할 만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기원으로 이렇게 그 상원에 있는 검은무로 동굴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유화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려놓고 평양의 그 덕천에 있는 승리산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던 그런 모습 같은 걸 해서 80만 년부터 살았고, 이 덕천 승리산에서 인골이 나왔어요. 10살짜리 역포 뭐 애들인데 걔네들이 아마 단양까지 내려가서 좀 큰 애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북쪽에 있는 형하고 남쪽에 있는 아우가 만나야 된다. 그래서 같이 구석기라든지 이런 그 유골이 있다는 거고, 호모 에릭투스라든지 그다음에 호모 사피엔스까지 나올 정도로 북경 주구점 맨 처음엔 아마 아프리카일 거예요. 그다음에 북경이든지 여러 지역으로 퍼지는데 그중 하나가 이쪽에 평양 쪽에 왔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따뜻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온대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아프리카에서나 볼 수 있는 이 그 쌍코끼리 있죠. 쌍코뿔소 같은 코뿌리 같은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그 열대 지방이었다가 그 다음에 빙하가 한번 오고 난 다음에 온대로 바뀐 거고, 지금 다시 우리 이제 코뿔소가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예 중에 하나예요. 신석기 시대 유물, 전 이것만 보면 가슴이 뿌듯해요. 북한의 표대 유역, 평양에서 나온 겁니다. 신석기에서도 여전히 평양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게 왔었어요. 지난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또는 대구에서 그 전시를 했었는데, 잘 보세요. 93cm나 되고 굉장히 거의 1m 가까이 됩니다. 보면 우리 거 남쪽 거는 이렇게 아무리 큰 거, 이게 암사동에서 나온 건데 높아야 40cm, 50cm가 안 됩니다. 이게 제일 큰 거예요. 남쪽에서는. 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뾰족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대동강이든지 또는 압록강이든지, 그쵸? 함흥 굴포리가 압록강이든지 두만강 또는 한강, 금강, 낙동강, 이렇게 강을 따라서 주로 분포하면서 살기 편하게 되어 있으면서 하는데, 큰 것이 북한에도 나오고 남쪽이 나오는데, 남쪽은 그 그림이 그려지다가 말하는데 끝까지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북쪽이 그 자세하고, 우리가 그 김원령 선생님 이후 대부분의 북쪽 유물 얘기할 때 뭐라 하냐, 힘있고 강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힘있고 강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국하고 비슷하고 대륙적인 기질이 있어요. 춤도 걔네가 굉장히 빠릅니다. 보면 여기도 그림이 우리 남쪽에서 좀 약간 섞은 거에 비해서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쪽이 약간은 아직은 붉어요. 그러면 화도가 낮은 겁니다. 여러분 톡이 들으셨으니까 조금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 그러니까 북쪽이 선진적으로 고구려가 먼저 받아들이고, 그 백제가 받아들이고, 저 시골 동네, 죄송합니다, 경주 시골 동네는 늦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경주가 이 금관총이든 이런 무덤들이 도굴을 안 당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약간 원시적인 동굴 형태인 거예요. 무덤 형태가. 그러니까 이미 무덤을 잘 만들었던 고구려는 부장품이 너무 많으니까, 많은 데다가 석실로 다 만들어 놓으니까 다 들어가서 도굴을 해가요. 그런데 무덤을 돌멩이로 만들어 놓으니까 파다 보면 우아로 해가지고 자기도 미라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못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라 유물들이 많이 보존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었는데, 그것은 문화가 발전할수록 이게 빨리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보 신석기 시대 거고, 남쪽에서도 갈돌이 있거든요. 이렇게 갈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농경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 우리 역사의 시대 시작이면서 굉장히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 같은 걸 느낄 수 있게,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BC 2333년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는 것이 이 고인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각종
그러니까 모든 거는 거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타임캡슐이고 피라밋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피라밋에서 나오듯이 이와 같이 고인돌에서 청동유물도 나오고 각종 것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의 시작이면서 BC 2333년이라는 거 우리가 제발 좀 고수해서 아직은 남쪽에서는 BC 10세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북쪽에서 BC 20세기까지 나온 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서 아직은 고조선이라고 하는 건 신화라고 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건 기자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만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했었던 대표적인 것은 조선시대의 사학자들이 썼었던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니까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올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좋은 나라냐 했었던 그 관념이 아직도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BC 2000년부터 나왔었다고 하는 것을 고인돌이라든지 청동검 가지고 얘기합니다. 청동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지난번 고구려 주몽할 때 모철모가 그쵸? 옛날 철기 만들었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 차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청동검을 만드는데 중국 사람은 그때 나오는 거에 유물 중에 청동검이 안 나와요. 무기가 안 나오고 청동으로 만드는 건 거울이라든지 주로 뭐가 나오느냐면 그 장례용품, 의식용 그릇이 나옵니다. 의식용품이. 그래서 고인돌하고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지역, 그 지역을 고조선 강력으로 보고 그 지역이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걸 보면 훨씬 우리 문화를 갖다 신화라든 전설로 했었던 그런 것도 깨부실 수 있고 고조선을 그 동북강 공정하는데 깰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조선에 단군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인골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무슨 인골이 나오냐고. 이게 뭐 아까 봤었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인골 나온 것을 북한 애들이 17번이나 과학적인 조사를 하고 하다 못해서 하도 사람들이 안 믿고 자기네 눈을 막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2000년이 넘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BC 2000년 플러스 마이너스 나와요. 그러니까 2000년 가까이 나왔을 거라. 그런데 저는 그거에 또 반드시 그거를 갖다가 믿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이 여기가 아니었고 만주 지역이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쪽에서 말하는 걸 100% 믿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것은 만약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것이 비파형 동검하고 그 다음에 탁자식이 있는 고인돌 분포 지역입니다.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힘이 강하고 세니까 진나라, 한나라, 만리장성, 천리장성, 만리장성을 세운 곳이 이쪽 지역입니다. 여기. 요 아래쪽에다 만리장성을 만들어 놓는데 우리가 해석한 우리의 이병도 박사부터 시작해서 일제시대 때 우리 학자들이 여기로 비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중국 학자들은 거꾸로 이병주 박사를 각주로 달면서 만리장성이 원래 여기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까지라고까지 합니다. 동북공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한 가지였었는데 우리가 왜 현재 나오는 현재 있는 만리장성을 왜 우리가 늘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강력을 굉장히 좁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단추 있죠. 청동제로 만든 단추가 나오는 지역은 이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의복 중에서 우리 옷하고 중국 옷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추를 만들어서 했었던 지역은 이만큼이 올라가고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만 하는데 발해라든지 위쪽에서 즉 러시아 지역에서까지도 많이 그런 관련되는 유물들이 나와서 전통문화학교에서 지금 발해 유물 하고 나면 그 아래쪽 층위에서 혹시 고조선이라든지 이쪽 곳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여라든지 이쪽 지역이 이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얘기로는 저쪽 핀란드 쪽에서 있죠. 그쪽 지역에 흉노족이 간 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리아가 부여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고추가라고 해가지고 부여가 고구려한테 쫓겨서 아주 힘이 세고 강한 애들이 말 타고 가면 이게 그렇게 긴 곳이 아닙니다. 초원 스텝, 실크로드를 따라서 그쪽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표지 유물에 의해서 고조선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산동반도까지 관련되는 것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파형 동검은 제가 북한의 공예를 쓰면서 굉장히 좋은
논문을 봤어요. 북한 애들이 쓴 것 중에. 이거는 중국 것이 아니라고 중국 학자들이 얘기해요. 왜? 중국은 거기다 납을 사용합니다. 우리 것이 강한 것이 주석이나 아연을 넣기 때문에 강합니다. 그래서 걔네 거보다 약간 하얀색에 가깝고 그 주석을 섞었다고 하는 것은 뭐하고 통하느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 집에서 겨울에 유기그릇에다 안 쓰시면 다시 유기그릇에 쓰세요. 유기그릇이 굉장히 그 아토피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주석을 달기 때문에 주석이나 주선을 넣기 때문에 세균 같은 거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성분으로서 좋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우리의 그 고조선에서 이 검을 만들 때 가지고 있었던 단단하면서도 아주 좋았었던 그 성향을 방자유기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승을 하고 있는 거고 방자유기를 만든 곳은 남쪽이 아니라 북쪽입니다. 납청동 정주 지역에서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만들어서 하는 데다가 이 청동검은 그 중국에선 나오지 않고 이 우리나라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표지 유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단유세 문경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 했었던 2개 달려있는 이거는 중국은 하나가밖에 안 달려있고 동물 무늬가 사신도가 그려집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삼각형이라든지 빗살 무늬 같은 것이 그려지고 같은 시기에 그런 거 하는데 이것이 나왔어요. 거푸집이요. 요 근래에 과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청동을 가지고 종을 만드는 사람까지 이 청동기의 그 거울을 갖다가 재현하려고 하는데 재현이 안 되더래요. 그만큼 이것이 굉장히 우수한 이거는 만들어 놓고 나서 새긴 것이 아니라 새겨 놓고 나서 이걸 주물을 뜬 거기 때문에 그 주물이 나왔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건데다가 고급스럽게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예고 이러한 중국에서 볼 수 있었던 붉은 간도기 같은 것도 나옴으로 해서 굉장히 빨리 이런 것을 대륙적인 문화 같은 것을 받아들인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궁금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낙랑 지역입니다. 우리는 한사군의 낙랑만 생각해요. 저는 앞에다 낙랑북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한사군의 낙랑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호동왕자가 사랑을 했었던 여인 낙랑국이에요. 낙랑공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명고를 부수게 했었었는데 그것은 낙랑국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나온 것이 중국에서 나온 거랑 비슷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중국에서는 이미 낙랑이 사라진 지 오래된 그 이후까지도 있습니다. 이미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한사군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고고학계에서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건 문제 제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나오는 유물들의 경우도 우리의 그 기술자 이쪽에서 낙랑에서 만들었더라도 그 우리의 기술자들의 그 영향 같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낙랑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백동이라든지 남살이라고 해서 평양에서 그 대동강 강남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주로 출토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특정한 곳에 아주 그 소부족 국가처럼 만들어서 있었던 곳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중국이 그 당시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좀 빨리 가겠습니다. 고구려의 경우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이 천상열차 분야도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했다든지 하는 거고 고구려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 그 전시하는 것이 이렇게 좀 약간 옛날식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고주멍이 하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자꾸 이걸 연대를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BC 37년이 아니라 신라보다 이게 좀 늦은 연대거든요. 그래서 신라보다 먼저 세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올리려고 하는데 그건 좀 동의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올리려고 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이 고구려에서 특히 고구려 무덤 벽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서 문화적인 역량 같은 걸 보여주는데 그것이 중국의 한나라보다 훨씬 좋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무덤 벽화가 없습니다. 즉 뭐냐면 쇠퇴하지 않는 미술이기 때문에 가장 아주 정점에서 고분 벽화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연개소문하고 연남생 지금 요새 얼마 전에 했었었는데 왜 갑자기 죽었을까? 왜 갑자기 고구려가 망했을까? 물론 수나라 당나라까지
수나라는 멸망시켰고 당나라도 굉장히 위태로울 지경까지 있었었는데 내부 분열 때문에 그랬었지 실제로 문화적인 역량으로서는 고구려가 별로 그렇게 나타난 그림으로 봤을 때는 망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였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훌륭한 그런 문화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주 벌판을 달리던 굉장히 강한 그 고구려의 기상을 좀 계속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안악궁이 모형으로 되어 있어서 남쪽에 있는 문화재청이랑 이 안악궁을 지금 복원하면서 할 그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고 이것까지 되면 아마 이 평양이라든지 이쪽 지역이 세계 문화유산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구려의 유적 중에 여러분이 여기는 중국 땅입니다. 중국의 그 지반에 있는 산성자상인데 여기에 고구려 무덤이 1000기가 있어요. 최근에 중국이 막 고속도로 내고 건물 막 짓고 그다음 고구려의 성이라고 하는 지역에 요새 막 마트가 들어가고 대형 백화점 호텔 막 짓습니다. 이곳을 가고 일제시대 때 단재 신채호 선생이 가서 울었대요. 아, 고구려가 이렇게 강성했구나. 천역이라고 하는 무덤이라고 하면 거기가 굉장한 그 고구려의 땅이었었고 거기에서 어떤 유물이 나올지 모르는데 고조선은 대체 고구려든지 발해든지라고 하여간 말만 나오면 그 다음 중국에서 그냥 거기다가 그냥 큰 도로 내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 도로 내려고 하면 그 문화재 발굴부터 하잖아요. 안 해요. 안 하고 먼저 도로부터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가서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1000기가 넘는 곳이 있고 단지 신채호 선생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때 나라 잃은 그 분이 울분을 가지고 있듯이 이제 그 힘이 약한 북한 때문에 우리 중국이 우리를 갖다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하는 그런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여기 그 장군총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피라밋이에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일강변에 있는 피라밋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돌을 갖다가 저걸 놓으려고 하면 엄청난 그 힘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놓은 돌멩이 하나하나가 그 당시에 포크레인도 없었어요. 그렇죠? 저 돌을 어떻게 옮겼을까 생각하고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좋아하는 평양성 보여드렸었죠. 그 평양성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이 바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구려의 무덤을 보면 가끔 벽화가 있는 좋은 무덤 중에 그 가보면 표면이 돌멩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여러분은 벽화를 갖다 회칠하고 거기다 프레스코 기법을 그렸다고 생각하시죠. 정말 좋은 고구려 벽화는 그냥 돌에다 그립니다. 돌이 정말 매끈매끈해가지고 일자로 되어 있는데 표면은 일자지만 안쪽은 기역자로 꺾여 들어가 있어요. 꺾여 들어가서 얘가 움직이지 않게 되어 있고 표면이 매끈매끈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돌을 다루는 기술이 좋았던 거고 표면을 잘 매끈하게 하는 그 기술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 옆에 그 훌륭한 이 강개토 대항비 요즘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잘 보여주지도 않고 왜? 그거를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한중일 삼국이 지금 굉장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요. 토문강, 쑥문강 뭐 해가지고 그 한국하고는 그 경계선, 국경 때문에 분쟁의 그 소산이 있는 거고 일본하고는 왜라고 하는 것이 가야를 지배를 했을까 안 했을까. 그래서 고대사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무덤 벽화, 이 안악 3호분이 있는 그곳에 보면 이것을 2004년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2003년에 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반대한 거 아시죠? 중국이 반대했어요. 자기네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하고 따로 하지 않고 같이 집어넣었었는데 지금 그 밖에도 여러 가지를 중국에서 방해하고 있는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해요. 문 안 열어줍니다. 그리고 막 이 무덤 벽화를 볼 때 문제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무덤 같은 데 있죠. 아까 광개토 대항비 같은 데는 막 올라가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게 그렇게 막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성이 있으면 우리의 그 고구려 성처럼 되어 있는 거를 중국 성으로 바꿔서 쏴요. 그 위에 뭐 해자도 올려놓고 막 올려놓는 것들이 바꿔져서 많이 바꾸고 있는 걸. 이 안악 3호분이 굉장히 문제의 그
무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57년이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묵서명이 동수라고 되어 있는 묵서명, 그러니까 묵서명이 있기 때문에 연대를 알 수 있었는데 그 위쪽에 장하독이라는 묵서하고 그 다음에 68자라는 묵서, 68자의 묵서정에 동수라고 하는 글씨가 있어서 그 전까지 저 학교 다닐 때까지만 동수묘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북한 학자들은 미천왕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멀지 않은 그 산성을 발굴을 했더니 거기서 고국원앙하고 관련되는 유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로선 고국원앙의 그 무덤일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북한 학계의 학설인데 그거는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고국원앙 거라고 하고 있고 왕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미천왕이든지 고국원앙이든지 일치합니다. 왜? 세계에서 중국 것도 이렇게 많은 25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그려놓은 것이 없어요. 행렬도에. 중국의 당나라 것도 그렇고 그 여러 개의 그 무덤에 벽화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시면 사람이 있고 여기에 그 성상번이라고 해가지고 번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성상이라고 써 있는 것은 그 임금님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왕거의 것은 확실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250명 굉장히 많은 사람이 행렬대로 가고 그 다음에 그 행렬이 치타대도 가고 그쵸? 그 다음에 그 의장대도 가고 그 다음에 호위문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괴마들 있죠. 그 철갑, 기갑사단들이 그 탱크 부대들이 쫙 앞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몽부터 시작해서 우리 민족은 뭡니까? 동이족이잖아요. 그쵸? 큰 대자 동이족인데 그 화살을 쏘는 그 실력 때문에 김준호라든지 김순영이라든지 양궁을 할 때 우리가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유전자 속에. DNA 구조 속에 이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불교 조각에 원오리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도 똑같이 원오리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17cm고 이것은 16cm 가까운데 같은 크기고 아마도 도범이라고 해서 범에서 찍어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남쪽 곳이 훨씬 일찍 발견됐고 그 당시에도 조선의 그 수도가 서울이었기 때문에 좋은 건 다 서울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발굴된 거 뭐 이런 것도 다 그 고조선에서 발굴된 거 이것도 다 서울에 가지고 있지 평양에는 그때는 평양 박물관도 없었거든요. 개성에만 있었기 때문에 개성에 있었던 건 고려 유물만 있었던 거예요. 고구려라든지 이런 거 발굴되면 다 서울로 가져와서 서울이 가지고 있어서 상태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견돼서 이렇게 상태는 좀 좋진 않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를 만들었겠구나. 그리고 그 만들었던 걸 지금까지 가지고서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같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으신 분들은 그 얘기도 해요. 가짜라고. 그 글씨 쓴 거라든지 이런 게 우리 남쪽에서 하는 그 일광삼전불 연가 7년명 불상하고 같거든요. 같은데 뭐랄까 좀 못생겼어요. 못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북쪽 거는 왠지 조금 하도 남쪽 걸 많이 보던 그 눈으로 봐서 그런지 좀 다르긴 해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그 연대를 523년으로 하고 우리는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근데 크기도 그렇고 뒤에 쓰여있는 명문이라든지 이런 게서 여러 개를 해서 배포한 건 확실한데 이걸 보고 처음에는 감탄을 했다가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가짜다.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다음에 보시면 이게 남쪽 거, 그쵸? 우리가 하도 익숙해요. 좀 틀려, 그쵸? 틀리고, 그 다음에 북쪽 걸 보면 앞에서 왜 연가 7년명 말고 그 원오리 것도 남쪽 거 보다가 같은 원오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제가 주로 가져온 건 명문이 있거나 출토지가 확실한 것만 가져왔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거였으면 왜냐하면 여러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었어요. 그 미국이든지 중국이든지 가면 북한 거 나오면 그냥 무조건 사시라고, 그쵸? 싸든 비싸든 좀 사시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감정을 하셨으니까 이건 가짜, 이건 진짜 하더라도 그게 뭔가 있어야지 그 판별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쩐지 하여간 좀 달라요. 근데 청자도 그렇습니다. 보시다 보면 청자도 우리 거 보던 눈으로 보면 뭐 저렇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하는데 이걸 보다가 그걸 보면 그렇게 느낌이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걔네가 혹시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닐까. 발굴 보고서 같은 거 있는 건 확실한데 일광삼전불에 대한 발굴 보고서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서 북한 애들 보고 이런 것을 발견을 했으면 언제 어떻게 발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좀 해라. 그런데 또 얘기를 해요. 책을 낼 돈이 없다 그래요.
책 내긴 내요. 근데 몇 권 내는지 아세요? 200권 내요. 그래서 제가 달라고 하면 그 어떤 박물관에 있는 거 훔쳐와가지고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오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보기도 하고 막 그럴 정도로 옛날에 만들어낸 거 그 책 만들기 어렵고 책이 많아야 다른 사람들이 이거 아이 가짜야 진짜야 서로 보면서 그걸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쪽도 전문가는 키우고 있습니다. 아까 왜 장정희 선생님 키웠듯이 그렇죠? 아 거기 남쪽에서 장씨 여자 선생님이 왔어. 그랬더니 아 그쪽들은 그 사람 계속 올 것 같으니까 그 장씨를 하러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구려에 이렇게 그 금동 상소물이 있고 조각품 중에 저는 이런 거는 진짜일 거라 생각은 해요. 그 평양시 대성산성에서 나온 거예요. 나왔었는데 굉장히 쬐끔해요. 그렇죠? 물론 뭐 15cm니까 그게 작은 건 아닌데 보면 민속 조각하고 습합이 되어 있어요. 이 안에서 나온 겁니다. 이 안에 두 개가 보기에는 지장보살하고 관음보살인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바닥에 뭐라고 써 있냐? 국사라고 써 있어요. 아 거기가 국사봉, 그러니까 무당들이 있던 그런 곳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미신하고 습합이 돼서 했었던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보면 아 조금 틀리구나. 그러니까 약간 토속적인 조각의 그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북한에 있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여러분 선생님들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약간 민속이나 토속 쪽에 가까운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국보로 지금 지정이 많이 되었어요. 왜? 워낙 없으니까. 워낙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너무 많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부분에서 10분의 1 정도 그 정도 양 가지고 그만큼 꾸리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러면서도 그 남쪽하고 같이 관련시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건 여러분 아시고 그쵸? 많이 보셨어요. 그 다음 보시면 그 우리 이제 거주멍할 때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 해가 있고 그 다음에 1년 12달 그쵸?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용이라든지 봉황이 있고 그 다음에 구름문 돌아가고 있는 것들. 그러면서 힘이 12개입니다. 정확히 선생님. 제가 수업 시간마다 가르쳐요. 1월상, 1월 성신이고 이것이 1년 12달. 그쵸? 해와 달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양 음양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남쪽에 왔을 때 그렇게 쬐끔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었다가 했는데 선생님들이 이거에서 놓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저는 공예사 전공이라고 했었죠. 이 뒤쪽에 원래는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냐면 옥충이 있었어요. 비단벌레 있죠? 보고서에도 그렇고 옛날 사진을 보면 여기 항상 북한 애들이 바보같이 초록색으로 딜을 해요. 왜 초록색으로 하지? 보고서를 잘 읽어보니까 옥충의 날개 쪽지가 있는 거예요. 일본에 옥충지가 있잖아요. 그쵸? 똑같이 그거 있고 그 다음에 그 신라시대 금관에서 나온 거에서도 뒤에 옥충이 붙어 있습니다. 이 금관 하나 만들으라고 온갖 인민들은 그 비단벌레 쫓아다닌 거예요. 잡으러. 비단벌레 잡아야 되니까. 그게 초록색하고 에메랄드 그린이에요. 초록색하고 빨간색이 있고 거기 그것이 있는 거에 금색이 있으니까 반짝반짝하고 예쁠 거라고 그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강한 건데 그 색깔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옥색, 에메랄드 그린 색깔이 우리의 비천, 청색이에요. 비색. 똑같이 우리의 금관에 달려있는 옥색 있죠. 그것도 그 빛색이고 그 청자가 그 빛이 색인데 비해서 중국 청자는 하늘색이에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있죠. 아, 우리가 좋아하는 색깔은 약간 그 그림자 같은 그 에메랄드 색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금관 같은데 여기 뒤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발굴 보고서든 이런 거 있을 때 그걸 좀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것이 필요하군 할 때 선 같은 걸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 이 남쪽에 있는 연가 7년명에서 느끼는 그런 아주 강한 선 같은 것이 그 태안이든지 마해불 같은 거 서산 마해불 가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가고 걔네들 막 춤추면 이렇게 강하게 추거든요. 태승이 추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이런 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굉장히 얇게 투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한테 북한 거를 보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투각을 하는 거예요. 남쪽은 그 똑같은 그 소반을 만들더라도 통영반 같이 만들든지 아니면 그 목리를 중요해서 나주반 같이 만들어요. 그런데 해주반 보세요. 다 뚫었어요. 해주반 뚫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이 나전칠기는 뚫고서 집어넣습니다. 저 남쪽에서 그 오칠하는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 만나고 나전칠기 하는 선생님 만나고 제가 설명하는데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북한 공예를 설명하는데. 왜요? 그랬더니 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오칠을 하고, 그쵸? 하기 전에 그 바닥을 다 깨끗이 닦고 고레를 바르고, 그 다음 그 위에다가 그 칠을 하고, 거기다가 하나하나 끊어서 종이에다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다시 그 칠을 하고 나서 닦아낸다고 그랬어요. 그쵸? 정확하게 평면입니다. 평면에다 평면 올리는 거니까 굉장히 복잡해, 문양이.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 이 장롱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다 오칠이 빽빽해요. 근데 북한 걸 가봤더니 빽빽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오는 걸 봤더니 나무가 아니라 플라스틱인데도 불구하고 다 파는 거 있죠. 플라스틱을 파서 판 곳에다가 자개를 잘라서 집어넣고 거기다 오칠을 하는 거예요. 나무도 나무에다가 이렇게 파요. 파고 저 부분에다가 저 판 거 있죠. 저 금판을 집어넣든지 아니면 자개를 집어넣든지. 그래서 파고 집어넣고 오칠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가끔씩 여기 고미술협회 와서 제가 이게 이렇게 한 번씩 돌다가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걸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개 중에 그냥 평면 위에다가 자개 붙인 것도 있지만 가끔 보면 파고 집어넣은 것도 있어요. 선생님들도 자개 보실 때 한번 그걸 유심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볼 때 북한 애들이 조금 더 옛날식의 정통적인 방법에 이렇게 뚫는 거, 뚫어서 새기는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상감청자가 발달하는 거예요. 뚫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뚫고 다른 걸 박아놓고 거기다가 칠을 하는 겁니다. 잎사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그렇게 어렵게 하나, 그냥 칠하면 그 위에다 그냥 붙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게 조금 더 고식 방법의 이 방법을 하는데 투각을 많이 하고 집어넣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에 이것도 많이 왔으니까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의 선이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쵸? 얘네는 약간 과장됩니다. 그래서 어깨부터 이 입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고구려만 이럴까 그랬더니 발에도 그렇습니다. 발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위가 많이 벌어지고 표면이 지난번 아까 홍도 보셨죠? 홍도처럼 굉장히 매끈하게 하고 굉장히 이게 얇아요. 얇게. 그러니까 남쪽에서 우리가 백제톡이라든지 가야톡이 또는 신라톡이 보던 느낌하고는 조금 틀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른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 중에 이게 이제 실생활 용품으로 많이 사용되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토기 중에. 그리고 기와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다양한 기와를 이렇게 한꺼번에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식 전시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전시이고, 그 다음에 모서리 기와 한꺼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용마루에다 받치는 기와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여러 수기와라든지 이런 기와들을 보면, 수막새라든지 보면 그 선이 남쪽 거랑 많이 다른 걸 볼 수 있는데, 고구려 것이 그 연밥이라든지 이런 게 뾰족뾰족해요. 그리고 도톰합니다. 그런데 우리 거 남쪽 거 보면 아주 부드럽게, 그렇죠? 정확히 달라요. 그래서 출토되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신라 거든 또한 수막새가 훨씬 더, 그쵸? 자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달라서, 그래서 기와장을 보고서 많이 하는 것이, 건물은 다 지으니까 어디든지 출토되는 곳을 가면 기와가 많이 있어서 그런 차이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김연아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군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백제 거는 물론 이 백제의 전돌에서는 위만 있고 아래는 없어요. 그렇죠? 아래 이 백제 거에는 얼굴까지 다 있는, 얼굴에서 몸통까지 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말하는 요대 그거 있죠? 그것과 과대까지 다 차고 있는 그런 정도면서 치우, 이 도깨비를 지금 치우상이라고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황제 토템으로서 지렁이 토템, 용 토템이었었던 황제가 이걸 잡은 바람에 되지 못했었던 이 사람이 도깨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가 산신령이, 곰이 산신령이 된 건 없어요. 산신령이 되지 못하고 뛰쳐나간 호랑이는 산신령이 된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최영 장군처럼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뭐가 됐어요? 무당 집에 가면 신이 되어 있어요. 임경옥 장군 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할 때 한이 맺히면 신이 되는구나. 치우도 지금 아마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그 중국에 가면 산동지방 있죠. 산동지방에 가면 연개소문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연개소문 온다 그러면 우는 애들 떡 붙인대요. 그래서 그 설화 중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백제 전돌이 있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 전돌에 중국하고
고구려랑 통일신라가 틀린데 나중에 이 통일신라 전도를 생각했다가 발해 전도를 한번 보세요. 확실히 틀립니다. 이거하고 비슷해요. 발해 전도는. 이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고구려의 영향 같은 것이 발해에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발해부터는 잠깐 쉬고